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대급 투표율을 달성하며 오늘도 흥행을 이어갑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계속되는 표결 여진 속에 샤이 이재명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첫날부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오늘까지 모바일 문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당권 주자들 모두 확실하게 본인이 본선 결과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이 그렇게 나오니까 당권 주자들이 전부 이제 자기들 희망대로 또 기대 섞인 희망들 이제 말씀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첫날 모바일 투표를 하니까 벌써 35%가 넘게 나왔고 35%에 육박하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볼 때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재작년 6.11 전당대회 45% 훌쩍 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김기현 후보는 아무래도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니까 예. 1위 후보답게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으면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들 보였던 거고 예. 안철수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또 투표율이 높았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던 사람들 이제 이번 투표율로 응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이준석 사태 이후로 들어왔던 당원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숨어있던 그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이제 터져 나온다 이런 것이고 황교안 후보는 마지막까지 네거티브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높은 투표율, 60% 이상의 투표율로 이번 전당대회 흥행리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높게 나온 투표율 어떻게 보셨는지요? 흥행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84만 명에 달하는 당원, 당원의 중에 거의 40% 가까이가 영남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은 그다음 많은 지역이 이제 수도권인데 이 영남과 수도권을 합치면 거의 80%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이냐,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이건 진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예. 혼미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지역별 투표율과 세대별 투표율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이 데이터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2위가 누가 되느냐가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인데 예. 이 정도 투표율이 되면 아무래도 친이준석계의 약진이 좀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위가 혹시 천하람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지금 결선 투표 실시 여부거든요. 일단 지금 여론조사 1위였던 김기현 후보가 결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2위 안철수 후보는 결선 투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실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1위를 계속 막판에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 없이 과반으로 해서 당대표가 본인이 되는 걸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2, 3, 4위 후보들은 이제 별도로 본인들이 이제 결선 투표에 가서 판을 뒤집겠다 이런 작전 아니겠습니까? 예.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여론조사하고 이제 실제 당원 투표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아무도 이제 장담 못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상으로만 하면은 어차피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높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하면 어차피 1위인 그 김기현 후보가 아주 우월하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예. 2, 3, 4위를 합하니까 52%가 넘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1위 후보가 과반을 못 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결선 투표에서 양자 대결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김기현 후보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
이런 부분들이 영 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선거는 당원 투표란 말입니다. 예. 당내 선거기 때문에 당원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감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당이 굴러가야 될 목표와 방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1차 투표에서 1위를 그것도 좀 여론조사 사항으로도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도 당선이 될 그 가능성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대가 이제 윤심 전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집권 이제 1년 차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과의 궁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부 반면에 정책과 뭐 비전이 실종됐다라는 비판도 나왔거든요. 두 분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몰아줬는데 과반 득표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을 만큼 됐다는 그 자체가 예. 이번에 윤심의 작용이 얼마나 당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권 초에 김기현 후보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집권 초에 대통령과 일체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그 자체가 좀 당연하지 않는 거를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민주주의 상황에서 서로 간에 서로의 역할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동일시만 돼버리면 민주주의에서 다른 의견들이 제출되지 않으면 그 힘이 어떻게 발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체화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과반수를 놓는 길이냐 이런 지금 위기에 직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과반이 되지 못한 책임은 대통령실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십시오.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카톡방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특정 후보는 몰아줘야 된다. 이런 카톡방이 개설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대통령실에 가 있는 그 직원들이 그러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이 헌법상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노력들을 아예 하는 척도 하지 않고 아예 뭐 카톡방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거면 왜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나와서 대통령이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출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완전히 이 정당대회에 계속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윤심이 선거 초반부터 좀 윤심이 많이 좀 부각이 됐다. 선거에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갔다. 이 부분은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저도 늘상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실종된 측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이 계속 윤심을 가지고 뭐 또 윤심에 너무 기대는 후보가 또 생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로 해서 대통령실하고 또 마찰을 빚는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도 낳고 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근데 이 정부의 성격, 이 정부의 특수성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정권 교체해서 행정부는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정부는 지금 그 집권 여당이 아니고 집권 야당 시대입니다. 이 현재가. 예. 민주당 같은 경우 169석 가지고 거의 입법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방탄 가지고 해서 국회를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서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방해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지금 전당대회와 그다음에 내년의 총선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또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 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조금 과하게 그렇게 이제 반영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의지라든지 본인의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같이 하는 당 대표가 나왔을 때 내년 총선 승리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윤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평가도 좀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용 사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발생한 이제 무더기 이탈표 사태. 지금 당내에서 지금 강성 지지층이 무더기 이탈표를 좀 색출하면서 그동안 좀 당내에서 좀 적극적 목소리를 냈던 반명계 외에도 네. 이제 좀 물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이 샤이 비명계가 네. 이 이탈표 색출을 통해서 좀 목소리를 낼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의 당의 가장 기본적인 주류의 생각은 많은 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탈을 분열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이탈이 분열로 이어져서는 가장 좋은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가 지금은 통합해야 될 시기다. 혁신도 통합을 위한 혁신을 돼야 된다. 가장 큰 지금의 혁신은 당의 통합과 단결이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매우들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당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주류는 핵심은 당의 통합을 어떻게 이겨내서 지금의 검찰 독재 시대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러한 논의들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지지자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지지율도 떨어졌고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과거 군부 독재의 총칼 앞에서도 본인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정당입니다. 그 정당의 저력과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그 이탈표 색출이라든지 아니면 개딸들의 좀 수박 색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비명계하고의 갈등이 저는 이제 점점 더 격화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현재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본회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딸들의 그런 색출 운동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위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각 지역구마다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마다 친명계 인사들이 지역구에 와가지고 그냥 해집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 스스로 이제 지역구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니까 친명계들이 또 공천 탈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측 간의 그 격돌이 점점 더 격화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네. 앞으로 재판도 남아있고 수사도 남아있지만 비명계 중에서도 샤이 비명으로 갈라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포용하는 움직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SNS 통해서 내부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력에 또 시험대에 있다고 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내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더 형성할 것인지 지금의 전국의 핵심이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고 이재명의 흔들기가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흔들기, 민주당을 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대의에 대해서 더욱더 동참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앞으로 행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 표결 사건과 표결과 관련돼서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백가정명식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검찰 독재 시대, 국민 주권의 시대이냐 검찰 독재의 시대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의 총의가 모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 리스크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아주 첩첩산중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27일 그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가결이다. 가가 139표, 부가 138표인데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상의 가결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권이라든지 무효를 합하면 20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기권이랑 무효표는 20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적 의원 과반수의 과반 찬성이라고 하면 149표만 있어도 되는데 139표가 가가 나왔으니까 기권 무효 20표를 합하면은 사실상의 가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지금 이제 당 장악을 계속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번에 지난번에 또 보니까 뭐 윤리심판원장도 바꾸죠. 공천평가위원장도 바꾸었죠. 다 친명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그 CBS 논설위원장 이야기로 하면 공천기획단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코너에 몰리고 본인 내부에서 비명계의 반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도 당은 이재명의 사당으로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비명계들은 결과적으로 결집을 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과유불급인 게 예. 결과적으로 자꾸 이렇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 어차피 추가로 체포영장이 들어올 거를 생각해가지고 어제 그제는 SNS로 해서 개딸들한테 자제도 당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사당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부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과유불급인데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로 내년 총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비명계뿐만 아니고 저는 친명계도 과감하게 지금 한 3, 40명 됩니다만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등을 돌릴 날이 곧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당초 예정된 계획보다 좀 앞당겨져서 다음 달에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샤이 비명계가 좀 결집을 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그러니까 당 현 지도부와 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지는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를 자꾸 이렇게 갈등과 대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당의 기본적인 인식은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에서 어떻게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당의 단합을 어떻게 이뤄낼 적임자가 누구인가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게 반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아주 이분법적인 이 사고에 의해서 원내대표 경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단견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이 뭐 앞당겨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한 원내대표가 가장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할 겁니다. 그게 비명이냐 반명이냐 이게 1차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그러실 텐데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당의 지금의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빨리 단결해서 검찰 독재 시대 독재를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통합의 리더십과 리더십이 강인한 리더십이 할 수 있는 분이 누굴 것이냐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명이냐 반명이냐 샤이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보다는 민주당의 나아갈 때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문제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해법을 놓고 한일 양국이 이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해법안을 발표하면 일본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게요. 예. 실제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한일 관계가 교착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965년 한일 청구권 그걸로 끝이 났다. 자기네들이 배상 책임은 끝이 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착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런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연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그리고 일본과는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력 파트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관계에서 한일 관계를 선도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 미국의 US&월드 리포트라는 데서
각국의 국력을 평가했던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이 8위가 나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 6위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벌써 앞질렀다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제는 일본하고도 국력 면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됐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계속 뭐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그렇게 친일 프레임이 어떻고 죽창가가 어떻고 반일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만 가고 일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사죄를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이제 당당하게 일본에게는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면서 일본을 선두에서 끌고 간다. 이번에 합의에서도 포스코가 나서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1965년도 한일 청구권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해서 먼저 배상을 합니다. 먼저 배상을 하고 예. 일본이 이제 주 따라서 사죄와 배상을 따라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합의에서 이어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던 미쓰비시나 일본 철강이나 이런 일본의 기업들은 이제 기금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대단nen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중재를 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19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이 오부치가 당시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 이야기를 했듯이 기시다 총리도 이번에 한국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나면 기시다 총리도 그 사죄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담화를 내놓을 그런 예정이고 이런 걸 보면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한일 관계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도 늘 지켜보시면서 좀 응원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이번 합의점 의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의 귀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제 강점 시대에 있었던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학폭 피해자가 어떻고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이완용이 뭡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얘기십니까? 국민이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어느 이야기입니다. 나라- 한일 어느 나라 관계도 국민입니까? 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한일 관계를 한국 정부가 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진다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피해왔던 것에 대해서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왜 피해자 코스프레입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것이 그러니 당당하게 굴욕적인 한일 국력을 관계에서 그렇게 증진한 나라에서 일본에 대해서 국력에 맞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3.1절 기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3.1절 기념사 식민지배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노무현 식민지배를- 대통령과 자, 잠시만요. 김대중 저희가- 대통령도 예. 똑같은 이거 조금만 좀 윤석열 가라앉히고, 대통령보다 더한 이야기를 했으면 더한 이야기를 했지. 자, 일단 뭐 발언 시간이니까 일단 좀 이번 합의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국력이 상승한 것입니다. 국력이 상승했고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력을 발휘해서 힘을 모아서 이만큼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일본에게 분명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하지 않고 굴욕적인 일본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과거사를 먼저 우리가 해결하면 우리가 알아서 피해자가 우리가 해결하면 아니 계승하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승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에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당하고 다검하고만 있고 국력 이만큼만 커지고 있는데 자국 중심의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일본의 관계 정상을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안보 문제 얘기하고요. 경제적 이익 얘기합니다. 예. 그에 관련돼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안보.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일본만 좋은 일이 됩니다. 일본만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북중러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의 교차 지점이 한반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은 더욱더 강화되는, 안보 위협은 더욱더 증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십시오. 이게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지금 한미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목표는 중국에 대한 견제 아닙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역량의 23.9%, 24%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이 무역 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의 지금 이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국익에 무엇이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지금 이 해법안을 두고서 한일 협력 관계가 좀 한 단계 발전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일단 지금 이 배상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동참할지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의 입장을 보면 이 과거 담화 계승이 이제 사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무효화된 위안부 합의안이랑 좀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제 기시다 총리 담화라든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지켜보시죠. 지켜보시고 대통령의 의지나 아니면 우리 정부의 의지와 실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런 지금 벌써 이런 합의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야당 측에서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아무래도 이제 한일 관계의 실패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이런 한일 관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진전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처음에 위안부 합의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양국 간의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방적으로 이제 폐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폐기를 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이어서 죽창가 그리고 반일 뭐 이런 거 실컷 나오다가 한일 관계가 교착돼서 한 4년 쭉 끌고 나가니까 2021년도 들어와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한일 관계 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애걸복걸하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일 관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인들 스스로 실패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기억을 못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 뒷다리 잡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흠집 잡아서는 지금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관련돼서 실패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동안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를 했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아무 얘기도 없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죠. 소위 말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소부장 산업에서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고 우리가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이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굽히지 않고 이번 계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소부장 산업의 독립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국력을 다 모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역 보복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슬기롭게 이겨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일본에게 그동안 할 만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얘기하고 우리 산업들을 독립화 시켜냈는데 무엇이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계속 끌고 가시든가. 그럼 2021년에는 왜 애걸복걸을 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까? 계속 끌고 나가시지. 죽창가를 들고. 그냥 쓰지 마시고요. 과거사의 문제에 관련돼서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 과거사에 그걸 한번 그거에 복기를 대한 해보세요. 매듭을 분명히 짓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처럼 과거는 다 묻어두고 다 면죄부 주고 그래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 이런 무책임한 얘기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무책임한 이야기 김대중 대통령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의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통렬한 반성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소식 그리고 한일 과거사 문제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거사 문제 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군 대구 한의대 특임 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